늙은 경비 아저씨는 내보내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안녕하세요. 별별 사연 세상입니다. 늘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인사를 했고 저녁이면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당연한 풍경이던 어느 날 아주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불안을 말했고 누군가는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자리는 조용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도심의 소음이 잠들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빌딩 숲 사이를 파고들 때 가장 먼저 깨어나는 건 이 건물의 눈입니다. 정확히 5시 10분 1층 로비에 불이 켜집니다. 구두 뒷굽이 바닥에 닿는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울립니다. 한영수 씨, 올해 79인 그는 습관처럼 손목시계를 확인합니다. 단 1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빌딩의 경비원입니다. 낡았지만 칼같이 다려진 경비복,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그리고 마주치는 누구에게나 건네는 따뜻한 미소. 영수 씨는 이 빌딩의 문지기이자 임차인들에게는 법 없어도 살 좋은 분으로 통했습니다. 영수 씨의 일과는 늘 같습니다. 밤새 도착한 택배 상자들을 호수별로 정갈하게 분류하고 건물 뒤편 작은 화단에 물을 줍니다. 아이고, 한 선생님. 오늘도 제일 먼저 나오셨네요. 출근하는 미용실 정혜 씨의 인사에 영수 씨가 허리를 숙여 화답합니다. 어여 오세요, 이 사장님. 오늘 날이 좀 찹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네. 그는 임차인들의 작은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누가 감기에 걸렸는지, 누구의 표정이 어두운지, 어떤 집에 택배가 며칠째 방치되어 있는지. 사람들은 그저 그가 성실하고 눈썰미 좋은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물의 배관 위치, 비상구의 삐걱거리는 경첩 하나, 지하 저수조의 펌프 소리까지 눈을 감고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들보다 더 정밀하게 건물을 꿰뚫고 있는 노인. 그 비밀스러운 유능함은 때때로 아들 민재 씨와의 묘한 대화에서 드러나곤 했습니다. 아버지, 약은 챙겨 드셨어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된다니까요. 민재 씨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냉정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무뚝뚝한 아들이 억지로 아버지를 일터로 내모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뒤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재야, 나 여기 있어야 한다. 이 건물 구석구석을 살피고 사람들을 마주해야 그래야 내가 나로 살 수 있어. 영수 씨는 자신의 기억이 조금씩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의사는 규칙적인 루틴과 사회적 관계가 병의 진행을 늦추는 유일한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경비복을 입습니다. 이 옷은 그에게 기억의 끈이자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자존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가끔 옥상에 올라가 도심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건물은 콘크리트로 세워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 숨쉬는 사람들 마음이 모여서 서 있는 거지. 그는 무례한 임차인이 짜증을 내도 마치 제 자식의 투정을 듣는 부모처럼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의 눈엔 건물에 입주한 이들이 세입자가 아니라 자신이 돌봐야 할 가족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친절의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빌딩 뒤편 CCTV가 겨우 끝자락만 비추는 좁은 주차장. 그곳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세단의 뒷범퍼에 손바닥만 한글 긴 자국이 발견된 것입니다. 사람 한 명 다친 곳 없고 운행에도 지장이 없는 아주 가벼운 찰과상이었습니다. 차 주인인 임차인 대표 김도식 씨가 인상을 쓰며 경비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한씨, 이거 어떡할 거야? 어제 오늘 여기 서 있었는데 누가 긁고 갔잖아. 영수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긁힌 자국을 살피던 그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대표님. 제가 순찰 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CCTV를 바로 확인해 보지요. 확인하면 뭐해? 거기 사각지대인 거 몰라? 아니, 경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런 것도 못 잡아내면 어떡하냐고. 김도식 씨의 고함에 출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별거 아니네라며 지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무심코 던진 질문 하나가 공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사고 났을 시간에 경비 아저씨 경비실에 계셨던 거 맞아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영수 씨의 늙은 얼굴로 쏠렸습니다. 맞아. 요즘 보면 좀 멍하니 계실 때도 있더라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밤에 졸으신 거 아니야? 아니면 순찰을 제대로 안 돌았거나. 의심은 전염병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고마운 경비 아저씨였던 영수 씨는 순식간에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수 씨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작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불안이라는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씨의 낮은 사과 뒤로 빌딩의 차가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주 작은 흠집 하나가 평온했던 그의 세계를 무너뜨릴 거대한 균열의 시작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흠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의 차 범퍼는 수리를 마쳐 깨끗해졌지만 임차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의구심이라는 스크래치는 날이 갈수록 깊고 선명해졌습니다. 빌딩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1층 로비를 가득 채우던 쾌활한 아침 인사는 자취를 감췄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힐끗거리는 시선과 낮게 깔린 속삭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해진 시간에 불을 켜고 바닥을 닦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엔 이제 친절한 노인이 아닌 불안한 리스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주차장 사각지대는 여전히 침묵 중이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를 아무리 뒤져봐도 빗줄기 섞인 화면 속엔 흐릿한 그림자뿐 명확한 가해 차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임질 대상을 찾지 못한 분노는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곳, 즉 관리 책임이 있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아니, CCTV에 안 잡히면 경비라도 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왜 내는데요? 점심시간 빌딩 앞 흡연구역에서 김 대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곁에 서 있던 다른 상가 주인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한 어르신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고. 가끔 보면 복도 끝에서 멍하게 서 계시기도 하고 부르면 한참 있다 대답하시고 말이야. 나이가 80이 다 돼가시는데 사고력이 예전만 하겠어요? 이번엔 차였지만 다음번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할 거야. 누가 책임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영수 씨의 숙련된 경험은 노쇠함으로 그의 신중한 침묵은 인지 능력 저하로 둔갑했습니다. 그 시각 영수 씨는 경비실 안에서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빌딩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02호 배수관 점검 필요, 지하 주차장 4번 등 깜빡임.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힌 문구 하나. 김 대표님 차 왼쪽 뒤 범퍼. 미안함. 그는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해도 벽을 타고 스며드는 불신의 언어들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영수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 안개가 조금씩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 속에서도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만큼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1층 미용실 사장 정혜 씨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들고 경비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영수 씨를 예전처럼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갈까봐 예민해서 그래요. 영수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장님 괜찮습니다. 내 역할이 그런 건데 내가 못 본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건물이 낡아가는 건 고치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 낡아가는 건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네. 정희 씨는 영수 씨의 그 말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인의 쓸쓸한 넋두리라 생각하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엉뚱한 곳에서 폭발했습니다. 퇴근길 아들 민재 씨가 빌딩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김 대표가 민재 씨를 가로막았습니다. 한 사장, 마침 잘 만났네. 저기 우리 경비 아저씨 말이야.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 아니야? 이번 사고 때 보니까 대처도 늦고 상황 파악도 안 되시는 것 같던데. 관리자로서 대책을 좀 세워야지. 민재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익숙했지만 아버지를 낡은 부품 취급하는 태도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 대표님, 아버지는 아니, 한영수 씨는 이 건물에서 수십 년간 큰 사고 없이 근무하셨습니다. 겨우 범퍼 긁힌 거 하나로 사람의 능력 전체를 부정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말이 틀렸어?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만약에 나중에 더 큰 사고라도 나면 한 사장이 책임질 거야? 저분 요즘 정신도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더만.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말에 민재 씨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타인의 입에서 오물처럼 튀어나오자 민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김 대표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를 향한 인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쳐다보거나 괜히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수 씨가 택배를 건네주려 해도 그냥 거기 두세요라며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더 이상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점점 옅어졌고 대신 1층 로비 데스크 너머로 사람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불안은 사실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빌딩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차를 긁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저 노인이 언제 또 실수를 할 것인가라는 공포 섞인 기대감이 빌딩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밤 순찰을 돌며 어두운 복도를 비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치는 곳마다 차가운 벽면뿐이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이 건물의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들이 이미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빌딩은 기묘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막을 깨고 마침내 퇴출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보이지 않는 가스처럼 빌딩의 틈새마다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혀끝에서 맴돌던 불평들이 어느새 건의가 되었고 그 건의는 집단적인 명분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금요일 저녁, 평소라면 조용했을 빌딩 2층의 공실에 대여섯 명의 임차인이 모였습니다. 정식 회의체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어두운 회의실 안엔 형광등 불빛보다 차가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것은 역시 김도식 대표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탁자 중앙에 앉아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별나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빌딩 지은 지 30년 넘었습니다. 설비도 노후됐고 소방시설도 불안불안해요. 그런데 관리의 핵심인 경비원이 저렇게 연로해서야 되겠습니까? 옆에 앉아있던 학원 원장이 안경을 치켰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엔 제가 밤늦게 퇴근하는데 한 어르신이 로비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벽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못 들으신 건지 대답도 없고 솔직히 소름 돋았습니다. 만약 치매라도 있는 거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치매라는 단어가 나오자 장내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확인한 적 없지만 모두가 그럴 것이라 짐작하던 단어.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자 모호했던 불만은 순식간에 정당한 퇴출 사유로 변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미용실 정희 씨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다들 너무하시네. 한 어르신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택배 다 받아주고 무거운 짐 있으면 먼저 달려오시고 10수년을 우리 집 마당처럼 쓸고 닦으신 분이에요. 범퍼 좀 긁힌 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이래요? 김 대표가 코웃음을 치며 정혜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이 사장님,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생존 문제입니다. 지금은 작은 사고지만 다음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착한 분이니까 봐주자 하실 겁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나고요. 여기 관리인인 한 사장도 자기 아버지라고 감싸기만 바쁜데 우리가 목소리 안 내면 누가 냅니까? 책임이라는 말은 강력했습니다. 그 단어 앞에 영수 씨가 쌓아온 수십 년의 성실함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수 씨를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혹은 제거해야 할 결함 있는 부품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럼 경비를 젊은 사람으로 바꾸라고 관리업체에 정식으로 요구합시다. 업체에만 말하면 한 사장이 뭉개버릴 수도 있으니 연판장을 돌리는 게 어때요? 좋네요. 임차인 80% 이상 찬성하면 주인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더 안전한 빌딩,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잔인한 모의였습니다. 그 시각 영수 씨는 이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빗물에 젖은 로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발 묻어온 흙탕물을 닦아내며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깨끗해진 바닥을 보면 자신의 머릿속 안개도 조금은 거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회의를 마친 사람들이 우르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영수 씨는 반가운 마음에 대걸레를 세우고 허리를 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구, 다들 늦게까지 고생하셨네요. 비가 오니 조심히들 가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김 대표는 영수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쌩안이 지나쳐갔고 다른 이들도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거나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혜 씨만이 뒤에 처져 영수 씨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공중에 멈춘 자신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거부의 기운. 그것은 그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소외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업체 사무실에는 임차인 대표 명의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경비원 교체 및 관리 체계 개선 요구의 건. 종이 위에는 고령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 업무 태만, 입주민 안전 위협 같은 날카로운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행을 막기 위해 한 노인의 현재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경비실 창가에 앉아 빗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목시계는 정확히 교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 사람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폭풍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영수 씨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이 왜 이토록 빠르게 식어버렸는지에 대한 서글픔이 노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폭풍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중하고 비겁할 정도로 침착한 서류 한 장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오전 평소보다 일찍 빌딩을 찾은 관리업체 소장이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영수 씨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싹싹하게 굴던 소장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는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영수 씨와 눈을 맞추지 못한 채 애꿎은 구두 끝만 바닥에 비비며 입을 뗐습니다. 어르신, 저 그게 말입니다. 임차인분들 쪽에서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서요. 소장이 내민 서류에는 며칠 전 회의에서 결정된 교체 요구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잔인했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임차인들의 불안 고조. 단어 하나하나가 영수 씨가 이 빌딩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을 리스크라는 한마디로 규정짓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짚어가는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소장은 미안함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요즘 세상이 워낙 팍팍하다 보니 사람들이 작은 사고에도 민감하네요. 업체 입장에서도 임차인 대다수가 이렇게 나오면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시는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소장은 영수 씨가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혹은 아들인 민재 씨를 불러달라고 소리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갈하게 접어 탁자 위에 올려두고는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결말을 확인한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건 소장이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민재 씨한테는 제가 따로 연락을... 아니요. 아들에겐 내가 직접 말함세. 그동안 고생 많았네, 소장. 그날 오후 영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비실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전화기,
입주민들의 이름이 적힌 택배 장부, 그리고 비상용 손전등까지. 마치 다음 사람을 위해 자리를 정돈하는 집주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미용실 정희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진짜 이대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김 대표한테 한마디 할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영수 씨는 정희 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 사장님, 마음만 받을게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건 이미 경비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비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지 걱정 끼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정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빌딩 사람들은 영수 씨를 치매 기운 있는 노인으로 몰아세웠지만 정작 가장 맑은 정신으로 사람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 건 영수 씨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는 아무런 소란 없이 경비실을 비웠습니다. 보통의 퇴임식도 흔한 송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경비복을 깨끗이 세탁해 옷걸이에 걸어두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빌딩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로비 중앙에 서서 건물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층층이 불이 켜진 사무실들, 그 안에서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영수 씨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차인들은 경비실에 앉아 있는 낯선 젊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아유,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네. 역시 경비는 좀 빠릿빠릿한 사람이 있어야 해. 김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리스크가 사라졌으니 이제 빌딩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 뻔했던 노인이 알아서 물러나 주니 다행이라며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의 그 침착한 퇴장이 단순히 힘없는 노인의 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경비실을 비운 그 순간부터 이 빌딩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거대한 진실이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수 씨가 떠난 경비실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하 2층 환풍기 소음, 곧 수리 필요함. 다음 분에게 전달 부탁.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건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건물 안에 남겨진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떠난 뒤 빌딩은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새로운 젊은 경비원은 빠릿빠릿했고 김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한 듯 기세등등하게 복도를 누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수 씨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행이 지난 물건을 치워버린 것처럼 노인의 빈자리는 금세 낯선 활기로 덮여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단 사흘을 가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를 타고 빌딩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시작은 1층 미용실 정희 씨였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 앞에 모여 영수 씨의 빈자리를 품평하던 상인들 사이로 정희 씨가 평소와 다른 서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다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 대표가 낄낄대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이제야 빌딩이 좀 빌딩 같아졌다는 건 알겠네. 이 사장도 참 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정희 씨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품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영수 씨가 떠나기 직전 그녀에게 건넸던 빌딩 관리 일지 뒤편에 끼워져 있던 등기부등본 복사본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빌딩 주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서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종이 위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한민재, 그리고 그 밑에 부기된 신탁 내용과 과거 기록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빌딩의 단독 소유주는 한영수 석자였습니다. 명의만 아들인 민재 씨로 넘겨준 거지. 실제 이 땅부터 건물 벽돌 하나하나까지 다 어르신 거예요. 저분이 우리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이 빌딩 진짜 주인이라고요. 순간 복도엔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대표의 입에 물려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건물주가 미쳤다고 경비를 서? 소설 쓰지 마요, 이 사장. 소설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죠. 어르신이 왜 경비복 입고 그 고생을 하셨는지 당신들이 리스크니 뭐니 하며 몰아세울 때 그분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생각이나 해봤냐고요. 소문은 빛보다 빠르게 빌딩 꼭대기 층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불쌍하고 무능해 보였던 노인에서 정체를 숨긴 자산가로, 동정의 대상에서 경외와 공포의 대상으로, 그동안 영수 씨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기억들이 임차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배가 늦다며 소리를 지르고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다며 삿대질을 하고, 심지어 나이 먹었으면 집에서 잠이나 자지 왜 나와 있냐며 면박을 줬던 순간들. 김 대표는 손등에 땀을 닦으며 관리업체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 그 한 사장님 좀 바꿔봐요. 아니, 그 경비 어르신 말이야. 진짜 주인 맞아요? 아, 왜 진작 말을 안 해줬어? 수화기 넘어 소장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아니, 김 대표님이 언제 물어보기나 하셨습니까? 그냥 경비니까 마음대로 갈아치우라고 소리만 치셨지. 한 사장님 지금 굉장히 화나 계십니다. 조만간 빌딩 관리 체계 전체를 다시 손본다고 하시네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가 건물 구조와 지하 설비를 직원보다 더 잘 알았던 이유. 임차인들이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그저 허허 웃으며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넘겼던 그 여유로운 태도. 그리고 아들 민재 씨가 아버지 앞에서 유독 안절부절 못하며 수직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까지. 그는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 돌보던 주인이었습니다.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줄 알고 경비원을 내쫓았지만 사실은 주인이 잠시 내려와 돌보던 정원에서 정원사를 내쫓아버린 격이었습니다. 임차인들의 단톡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 계약 만료가 다음 달인데. 김 대표님이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계신 분을 건드려? 아니, 다들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만 그래요?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로비 한 구석 빈 경비실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재 씨가 텅 빈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낡은 수첩과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임차인 몇몇이 민재 씨에게 다가가 말을 붙이려 했지만 민재 씨의 서늘한 눈빛에 가로막혔습니다. 한 사장님, 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어르신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지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민재 씨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해라뇨. 여러분은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본심이 어떤지를 말입니다. 민재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빌딩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건 치매 기운 있는 노인이 아니라 이 빌딩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을 사람으로 봐주던 마지막 온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더 충격적인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부유한 노인이 굳이 경비복을 입고 매일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고백이 말입니다. 빌딩 소유주가 경비원이었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수백억대 자산가가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저 돈 많은 노인의 고약한 취미였다고 비아냥거리는 이도 있었고,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일하는 척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난무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김 대표와 몇몇 상인들이 사과를 핑계로 아들 민재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분노한 건물주가 아니라 깊은 슬픔에 잠긴 한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아버지가 평소 앉아 계시던 경비실 안쪽 작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아버지가 마시다 남은 보리차 물병과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혹은 할 일이 없어서 그 낡은 경비복을 입었다고 생각하시겠죠. 민재 씨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단어였지만 아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무게감은 달랐습니다. 민재 씨는 벽에 걸린 빌딩 도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가장 익숙한 환경에서 가장 규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기억을 붙잡는 최고의 약이라고요. 아버지는 이 빌딩을 본인의 손으로 직접 올리셨습니다. 어느 벽돌이 조금 어긋났는지, 어느 배관이 겨울에 잘 어지는지 아버지 머릿속엔 이 건물의 지도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영수 씨에게 경비 업무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처절한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5시 10분,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불을 켜셨던 이유를 아십니까? 시간을 놓치는 순간 당신의 정신줄도 놓쳐버릴까봐 겁이 나셨던 겁니다. 택배 상자 호수를 하나하나 외우고 이름을 부르셨던 건 사람들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고요.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업무 태만이라 몰아세웠던 노인의 정교한 루틴은 사실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영수 씨가 가끔 복도 끝에서 멍하니 서 있었던 것은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기억의 공백 속에서 자신이 왜 여기 서 있는지 필사적으로 되찾으려 애쓰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건넸던 임차인들의 짜증 섞인 말들이 노인에게는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었을지 그제야 사람들은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요? 업체 통해서 정확히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존감이 강한 분이세요. 빌딩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서의 감각을 잃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려도 고집을 부리셨던 겁니다. 민재 씨는 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임차인들의 이름 옆에 세심한 관찰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대표 요즘 혈압 조절 안 되는 듯. 가끔 안색 안 좋음. 주차장 유도등 더 밝게 바꿀 것. 3층 원장님 늦게 퇴근할 때 복도 불 항상 켜둘 것. 겁이 많음. 자신들을 리스크로 보고 내쫓으려 했던 사람들을 향해 노인은 마지막까지 돌봐야 할 이웃으로서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건물을 돈 나오는 기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청춘이 담긴 집이었고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 집에 사는 귀한 손님들이었죠. 그런데 그 손님들이 집주인의 등을 떠미셨네요. 민재 씨의 말은 비수가 되어 김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작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비난받던 노인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있었고 멀쩡한 정신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탐욕과 불안 때문에 인간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민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치매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약물보다도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라고요. 자기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느끼는 순간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민재 씨는 경비실 불을 껐습니다. 항상 환하게 빛나던 그 작은 방이 어둠 속으로 잠기자 지켜보던 상인들의 마음속에도 무거운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들은 단순히 주인에게 미움을 산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노인의 마지막 기억의 끈을 가차없이 잘라버렸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가 떠난 것은 등 떠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경비복을 벗기로 결심한 날 아들에게 건넸던 진짜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약자가 강자에게 밀려나는 것을 패배라고 부릅니다.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리스크를 제거했고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지켰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뚜껑을 열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겁함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빌딩을 떠나기로 한 진짜 이유는 관리업체의 압박 때문도 임차인들의 연판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지켜온 마지막 어른의 품격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퇴출 통보가 내려지기 하루 전 영수 씨는 이미 아들 민재 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맑고 고요한 눈으로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민재야, 이제 경비복을 벗어야겠다. 민재 씨는 당황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일을 소중히 여겼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이 달라졌더라. 예전엔 나를 보며 웃어주더니 이제는 내 눈을 피하거나 무언가 들킬까봐 겁내는 눈이야.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는 이웃이 아니라 감시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거지. 영수 씨는 주차장 사고 이후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차가운 시선들을 전부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조금씩 흐릿해졌을지언정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감각만큼은 더욱 예민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 병을 숨기고 그들 곁에 남는 건 욕심이다. 내가 정말로 실수해서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기 전에 내 발로 나가는 게 이 건물에 대한 예의 아니겠니?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밀어내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라는 권세로 거기 버티고 서 있으면 그건 추한 거다. 아들 민재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몰아세운 임차인들의 이기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동안 베푼 게 얼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그 빌딩, 명의만 제 이름이지 아버지 거잖아요. 다 쫓아내버릴 겁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맞잡았습니다. 민재야,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 힘을 쓰지 마라. 다만 건물을 지키는 건 벽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내 말은 잊지 말거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는 법이지. 영수 씨의 그 말은 아들에게는 일종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러난 후 민재 씨는 아버지를 향해 화살을 던졌던 이들에게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 뒤 김 대표를 포함한 임차인 대표단에게
내용 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간결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및 갱신 거절 통보의 건. 이게 뭡니까, 한 사장님? 갑자기 계약 종료라니요? 우리가 여기서 장사한 게 몇 년인데. 사무실로 들이닥친 김 대표에게 민재 씨는 아버지가 평소 쓰던 돋보기를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러셨죠. 불안한 리스크는 제거해야 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건물의 구조와 안전을 걱정하셨지만 저는 이 건물의 질서를 걱정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약해진 이를 짓밟는 분들과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신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임차인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를 쫓아냈을 때는 자신들이 상황을 주도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이 내쫓은 것은 무능한 경비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던 거대한 우산이었습니다. 한 사장님,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르신께 가서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사과를 받으러 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거든요. 하지만 용서와 계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쫓겨난 줄 알았던 영수 씨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결정권자였고 승리한 줄 알았던 임차인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잃게 된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여기서 통쾌함과 동시에 묵직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주변의 약해진 이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휘두른 이기심의 칼날이 결국 우리 자신을 겨누게 된다는 진실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민재 씨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닦아놓은 로비 바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람을 믿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아버지만큼 어른이 되려면 멀었나 봅니다. 빌딩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누군가의 퇴장이 만든 공백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이 감당해야 할 부끄러움의 무게였습니다. 빌딩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임차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하며 고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경비실 앞을 서성거리며 이미 떠난 노인의 온기라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경비실 문과 차갑게 식어버린 복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짐을 정리하던 임차인들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인자한 미소를 띤 영수 씨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경비복 차림의 한 씨가 아니었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상인들은 영수 씨를 보자마자 일제히 말을 잃었습니다. 김 대표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저희가 눈이 멀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아드님 마음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영수 씨는 김 대표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고 투박한 손길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입을 뗐습니다. 김 대표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다들 각자의 입장이 있는 법이지요. 내가 나이가 들어 깜빡거리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건 사실 아닙니까?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는 거 나도 잘 압니다. 사람들은 영수 씨가 자신들을 미워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며 내쫓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보복이 아닌 이해였습니다. 영수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뭉치를 꺼내
정희 씨와 상인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정희 씨, 이건 미용실 뒤쪽 결로 현상 해결법 적어둔 거예요. 다음 주인이 오더라도 이대로만 고치면 올겨울은 따뜻할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 복도 조명 타이머는 내가 아들한테 말해서 퇴근 시간 이후까지 넉넉하게 맞춰두라고 했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을 거예요. 노인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밀어낸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력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한평생 건물을 돌봤던 진짜 어른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민재 씨는 뒤늦게 아버지를 모시러 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임차인들을 향한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아버지의 온화한 뒷모습을 보며 그는 힘을 뺐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시죠. 준비 다 됐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경비실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로비 중앙에 서서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건물의 기둥 하나, 타일 하나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춘을 바쳐 세우고 노년을 바쳐 지켰던 그의 분신 같은 공간. 민재야,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나도 이 건물을 지키면서 배웠다. 벽돌 사이의 틈을 메우는 건 시멘트지만 사람 사이의 틈을 메우는 건 결국 용서뿐이라는 걸. 영수 씨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빌딩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어르신,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수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노인이 떠난 자리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상인들은 영수 씨가 남긴 메모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건물의 안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차 안에서 영수 씨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빌딩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는 작은 사고 때문에 자리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그 마음들이 더 다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치매라는 안개가 그의 기억을 조금씩 삼키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쪽이 더 편안하다는 것을. 영수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서 빌딩의 도면은 조금씩 흐릿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온기는 그 차가웠던 콘크리트 빌딩 곳곳에 남아 남겨진 이들의 가슴을 오랫동안 두드릴 것입니다. 건물은 콘크리트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해와 누군가의 인내,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놓지 않는 어른의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